이 넓은 스키장에 사람 한 명 없네. 올해 65세입니다. 35년간 백화점에서 일한 유통 전문가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VIP 고객 담당 이사로 퇴직했어요. 지금은 강원도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화점 임원에서 시골 식당 주인이 되었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저는 62세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퇴직했습니다. 35년간 유통업 한 길을 걸었어요.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VIP 고객 담당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연봉도 마지막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VIP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쌓았다고 자부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의 취향을 기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퇴직금과 보유 자산을 합치니 2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8억 원을 받았고 서울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12억 원을 마련했어요. 아내와 저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뭐 하고 살까요? 그냥 은퇴해서 쉴까요?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62밖에 안 됐는데 그냥 쉬기는 아까워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스키장 사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백화점 스포츠 용품 매장을 담당했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겨울만 되면 스키복과 스키 장비가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당시 스키는 정말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대학생들, 가족 단위 고객들까지 모두 스키장에 갔어요. 백화점 스키 용품 매장은 11월부터 2월까지 1년 매출의 60%를 올렸을 정도였어요. 스키장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구나. 그때부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스키장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8년 5월 인터넷에서 강원도 평창 소재 스키장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중소형 규모의 스키장이었는데 슬로프 5개, 리프트 3기를 갖춘 곳이었어요. 연매출 30억 원, 순이익 5억 원이라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더 놀라운 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올림픽이 열린 지역이니까 국내외 관광객들이 계속 찾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올림픽 이후 평창 지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도 봤어요. 매물 가격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운영 자금 5억 원을 더하면 총 20억 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가진 돈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장 실사를 가기로 했어요. 강원도 평창까지 차로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스키장이었어요. 와, 경치 정말 좋네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멋진 곳이었어요. 슬로프도 잘 관리되어 있었고 리프트 시설도 노후하긴 했지만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스키 하우스도 깔끔했고 식당과 매점도 갖춰져 있었어요. 기존 운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72세라서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요. 건강도 안 좋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요즘은 30억 원 정도 나와요. 10년 전에는 50억 원까지도 나왔는데 요즘은 손님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30억이면 괜찮은데요? 네, 11월부터 3월까지 5달만 영업하면 되니까 나머지 7개월은 쉴 수 있어요. 은퇴하신 분한테 딱 좋은 사업이에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1년에 5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쉴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순이익이 5억 원이나 나온다면 4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자신감은 제 경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35년간 백화점에서 VIP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어요. 고객 만족 서비스 노하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키장도 결국 서비스업이잖아요.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백화점에서 배운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강원도에 스키장 하나 사서 운영해 볼까요? 스키장이요? 우리가 스키장을 왜요? 저 백화점에서 35년 일하면서 고객 서비스는 정말 자신 있잖아요. 스키장에 백화점식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스키장은 백화점과 다르잖아요. 서비스업이라는 건 똑같아요. 결국 고객 만족이 핵심이에요. 아내를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열정과 확신을 보고 결국 동의했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저를 믿어준 거였죠. 2018년 7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키장 인수 대금 15억 원, 운영 자금 5억 원, 총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은 거였어요. 이제 저도 사업가네요. 정말 설렜습니다. 6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백화점에서 쌓은 경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컸어요. 스키장을 인수한 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 교육이었어요. 기존 직원들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오래 일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키장은 백화점식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첫 회의에서 제 비전을 발표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VIP처럼 모셔야 합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오신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드려야 해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에 점점 동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프리미엄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고급 소파와 커피 머신, 와이파이를 갖춘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처럼 말이에요.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발레 파킹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손님들이 차에서 내리면 직원이 주차를 대신해 드립니다. 백화점에서 하던 것처럼요. 셋째, 장비 렌탈 서비스를 고급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셀프로 장비를 고르게 했는데 이제는 직원이 1대1로 상담하면서 딱 맞는 장비를 추천해 드리도록 했어요. 넷째, 식당 메뉴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존에는 라면, 김밥 같은 간단한 메뉴만 있었는데 제대로 된 한식과 양식 메뉴를 추가했어요. 백화점 식당가 수준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총 개선 작업에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 정도 투자하면 분명히 차별화된 스키장이 될 거예요. 직원들에게도 백화점식 친절 교육을 했습니다. 고객님께 인사할 때는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고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드리세요.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35년간 백화점에서 배운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드디어 첫 시즌을 오픈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이강민 스키장입니다. 광고도 백화점식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지역 신문과 케이블 방송에 광고를 냈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홍보했습니다. 오픈 첫 주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기 서비스 진짜 좋네요. 백화점에 온 것 같아요. 발레 파킹 서비스 정말 편해요. 아이들 데리고 오기 좋아요. 라운지가 정말 쾌적해요.
쉬기 좋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역시 서비스가 답이에요. 백화점 경험이 통하고 있어요. 11월 한 달 매출이 6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아직 프리미엄 서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첫 달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 연시가 있으니까 손님이 몰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2월 첫째 주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손님이 예상보다 적었어요.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기존 운영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평일은 원래 한산해요. 주말만 손님이 몰려요. 예전에는 평일에도 많이 왔다면서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예요. 요즘은 평일에 스키장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조금 불안했지만 주말 매출이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한 달 매출이 9억 원이었습니다. 1월에는 12억 원, 2월에는 7억 원이 나왔어요. 3월 초까지 운영하고 시즌을 마감했는데 총 매출이 28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30억 원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운영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인건비 5억 원, 전기료와 난방비 4억 원, 리프트 유지비 2억 원, 제설비 3억 원, 식자재비 2억 원, 기타 비용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총 19억 원이 들어서 순이익이 9억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순이익이 많네? 기존 운영자가 말한 5억 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제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식당과 매점 매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전략이 통했어. 정말 기뻤습니다.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보, 첫 해에 순이익 9억 원 냈어요. 이 속도면 3년이면 투자금 회수할 수 있어요.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백화점 경험이 역시 통하네요. 3월 폐장 후 7개월간은 휴식 기간이었습니다. 직원 몇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즌 계약직이라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 생활이 이런 거구나. 1년에 5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니까 정말 좋네요. 하지만 그 여유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다음 시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년대로라면 11월 중순에 개장할 계획이었어요. 인공눈을 만들어서 슬로프를 정비하고 리프트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았어요.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인데 낮 기온이 영상 10도예요? 보통 이맘때면 영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인공눈을 만들려면 기온이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계속 영상 기온이 유지되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추워질 거야. 11월 초가 되어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이 되어서야 겨우 영하로 내려갔는데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만 영하였어요. 낮에는 여전히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야. 기존 직원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11월 15일 개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인공눈 만들면 되잖아요. 기온이 너무 높아서 인공눈 만들기가 힘들어요. 밤에만 조금 만들 수 있는데 낮에 다 녹아버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개장일을 12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2주 연기한 거였어요. 홈페이지와 SNS에 공지를 올렸는데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예약했는데 왜 개장을 안 하나요? 환불해 주세요.
계획 다 짜놨는데 어떡하라고요? 고객 불만을 처리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12월 1일이 되어서야 겨우 개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로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인공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눈이 얇게 깔려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는 안전하지 않은데 그래도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었어요. 개장하고 나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슬로프가 질척해졌습니다. 사장님, 슬로프 상태가 안 좋다고 불만이 많아요. 밤에 인공눈 더 만들어요. 네, 하지만 인공눈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인공눈 제작 비용이 폭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시즌에 3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4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50%나 증가한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나요? 밤낮으로 계속 돌려야 하니까요.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인력도 더 필요해요. 더 큰 문제는 운영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12월 1일에 개장했으니 이미 보름이 날아갔어요. 게다가 3월에도 일찍 폐장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2월 말에 폐장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예년에는 3월 초까지 했잖아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요. 3월에는 눈 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2월 25일에 폐장했습니다. 운영 기간이 5달에서 4달로 줄어든 거였어요. 매출을 집계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매출이 22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28억 원보다 6억 원이나 줄어든 거였어요. 운영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공눈 제작비가 늘어나고 난방비도 늘어나서 총 20억 원이 들었어요. 순이익이 2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원이라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올해는 날씨가 이상해서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요? 2억 원 정도 남았어요. 전년도에 9억 원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개장도 늦어지고 폐장도 빨라졌어요. 인공눈 만드는 비용도 엄청 늘었고요. 아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내년에는 괜찮을 거죠? 그럼요. 올해만 유난히 따뜻했던 거예요. 내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인터넷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추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날씨는 매년 다르니까. 내년에는 추워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한국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2월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설마 스키장까지 영향을 받겠어? 처음에는 낙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니까 실내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월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스키장도 포함되었어요. 슬로프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리프트도 한 칸에 2명까지만 탈 수 있었고 식당도 좌석을 띄워서 운영해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더 큰 타격은 외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꽤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면서 제로가 되었어요.
외국인 매출이 전체의 15%였는데 2020년 시즌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11월에 개장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12월 중순에 일시 휴업 명령이 내려왔어요. 2주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재개장 후에도 손님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꺼렸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20대, 30대 손님이 전년도 대비 70%나 줄었어요. 직원이 보고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0대, 30대가 스키장의 주 고객층이었거든요. 이들이 오지 않으니 전체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리미엄 서비스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는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단되었어요. 프리미엄 라운지도 거리두기 때문에 정원의 반만 받을 수 있었고요. 제가 투자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다 쓸모없어졌어요. 더 힘든 건 직원들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사장님, 올해 매출이 너무 안 좋은데 저희 월급은 괜찮죠? 걱정 마세요. 월급은 제때 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매출은 급감하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거든요. 인건비, 전기료, 리프트 유지비, 제설비. 이런 비용들은 손님이 적어도 똑같이 나갔어요. 2020년 시즌 총 매출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22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운영비는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적자가 3억 원 발생했습니다. 평생 처음 적자를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억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올해 3억 원 적자예요. 뭐라고요? 적자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너무 적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정원도 반으로 줄었고요. 그럼 어떡해요? 내년에는 괜찮아질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팔까요? 아직은 너무 일러요.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예전처럼 손님들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료가 전년 대비 30%나 올랐습니다. 인공눈을 만드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전기료가 오르니 제설비가 크게 늘어났어요. 식자재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쌀, 고기, 채소 가격이 모두 올랐어요. 특히 기름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모든 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인건비도 올려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고 직원들도 인상을 요구했어요. 물가가 오르니 생활비가 늘어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회계사가 보고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적자를 감수하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리프트권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40% 인상이었어요. 식당 메뉴도 올렸습니다. 김치찌개가 8,000원에서 12,000원이 되었고 돈가스는 만원에서 15,000원이 되었어요. 장비 렌탈비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3인 가족이 2박 3일 다녀오려면 얼마나 들까? 계산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콘도 2박에 44만 원, 리프트와 렌탈 3일치 66만 원, 식대 50만 원, 교통비와 기타 비용 10만 원.
총 17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동남아 여행 가는 것보다 비싸네요. 고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작년보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 가격이면 차라리 해외 여행 가겠어요. 가족 4명이면 200만 원 넘게 드는데 누가 와요? 특히 20대, 30대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스키가 이제 골프만큼 비싼 운동이 됐네요. 부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은 못해요. 90년대에는 대학생들도 부담 없이 갔는데 이제는 꿈도 못 꿔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강민 스키장 가격 미쳤음. 백화점 가격이냐?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냥 비싼 거예요. 서비스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돈 주고 갈 바에야 일본 스키장 가겠어요.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시즌 총 매출이 9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년도 12억 원보다도 줄어든 거였어요.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더 줄어든 겁니다. 왜요? 거리두기도 완화됐는데 왜 손님이 더 줄어든 거예요?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많아요. 운영비는 20억 원이 들었습니다. 적자가 1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적자가 14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20억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 4년 만에 14억 원 적자를 기록한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적자가 더 커지고 가격을 유지하면 손님이 안 오고. 진퇴양난이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제 경력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35년간 백화점에서 쌓은 프리미엄 서비스 노하우가 여기선 무용지물이에요. 백화점 VIP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격보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고객들이었죠. 하지만 스키장 고객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가격에 민감한 일반 서민들이었어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 오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객층을 완전히 잘못 파악했어.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다음 시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누적 적자 14억 원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올해는 정말 잘 되어야 하는데 10월 말부터 기온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10월인데도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따뜻한 것 같은데 11월이 되어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 예년 같으면 이미 영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낮 기온이 여전히 15도였어요. 이러다가 개장을 못하는 거 아닌가? 정말 불안했습니다. 11월 20일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낮에는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인공눈을 만들어도 낮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사장님, 이런 날씨는 처음이에요. 20년 일했는데. 베테랑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1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도나 높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었어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스키장 85년 만에 폐쇄 결정. 유럽 최대 스키 리조트가 눈 부족과 인공눈 생산 비용 급증으로 103억 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쇄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스위스, 이탈리아 스키장들도 눈 부족에 시달려 유럽 전역에서 스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스키장 90년대 800개에서 현재 450개로 감소.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국도 이 길을 가는 건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12월 1일이 되어도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0일 여전히 개장 못함. 12월 15일 아직도 영상 기온. 언제 개장할 수 있을까요? 기상청 예보로는 12월 20일쯤 한파가 온다고 해요. 12월 20일이 되어서야 겨우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사흘간 밤낮으로 인공눈을 만들어서 12월 23일에 개장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나 늦어진 거였습니다.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려고 계획 세웠는데 왜 이제 여나요? 환불해 주세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개장도 제대로 못하는 스키장이네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날씨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고객들은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늦게 개장한 만큼 폐장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 중순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슬로프 눈이 녹아서 2월 20일에 조기 폐장해야 했습니다. 운영 기간이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12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딱 2달. 매출이 5억 원에 그쳤습니다. 운영비는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적자가 10억 원이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24억 원이 되었습니다. 투자금 20억 원을 넘어선 거였어요. 완전히 망했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요. 더하면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날려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사장님, 내년에도 계속 하시나요? 글쎄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폐장 후 심각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해요. 누적 적자가 24억 원이에요. 투자금보다 많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리프트를 교체해야 해요. 안전검사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얼마나 들어요? 3억 원 정도요. 슬로프 정비도 필요해요. 배수 시설을 개선해야 해요. 그건 또 얼마예요? 2억 원이요. 총 5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5억 원을 더 투자할 수는 없어요. 매각을 시도해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해서 매물로 내놓았어요. 희망 가격은 10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매수 문의가 하나도 없나요? 네, 요즘 스키장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처럼 한국도 스키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가격을 8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스키장 미래가 없다고 다들 생각해요. 누가 사겠어요? 결국 매각을 포기했습니다. 2024년 3월 공식적으로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통보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설과 장비를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는 고철로 팔았어요.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0억 원짜리 시설이 3천만 원이 된 거였어요. 제설기도 고철로 팔았습니다. 1천만 원. 기타 장비들을 모두 정리해서 총 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은행 담보 대출이 잡혀 있어서 은행에 넘어갔어요. 최종 손실을 계산해 봤습니다. 초기 투자금 20억 원, 누적 적자 24억 원, 합계 44억 원 손실. 장비 처분으로 2억 원 회수. 총 손실 42억 원.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 20억 원 투자해서 42억 원을 잃은 겁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강원도 작은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요. 2024년 6월 강원도 작은 도시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작은 식당을 차린 거예요. 백화점 임원에서 스키장 사장을 거쳐 이제는 식당 주인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10평짜리 작은 곳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간단한 한식을 파는 백반집입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정도 나와서 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1억 2천만 원 연봉 받던 제가 이제는 월 200만 원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스키장 할 때는 매일 적자 걱정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적어도 적자는 없으니까요.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기후 위기 취약 산업에 투자한 것이었어요. 스키장은 본질적으로 날씨에 의존하는 사업이에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키장에 투자한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프랑스 알프스 스키장이 85년 만에 폐쇄되고 일본 스키장이 절반으로 줄어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 추세였거든요. 두 번째는 계절 사업의 치명적 한계를 간과한 것입니다. 1년에 석 달에서 5달만 영업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7개월에서 9개월은 수입이 제로예요. 그 짧은 기간에 1년치 수익을 내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그것마저 불가능해지는 거죠. 만약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1년 내내 영업할 수 있었다면 적자를 만회할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스키장은 그마저 불가능했어요. 세 번째는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큰 시설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인건비, 전기료, 리프트 유지비, 제설비는 똑같이 나가요. 이런 고정비가 월 5억 원 가까이 되었어요. 매출이 줄어도 비용은 줄일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네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를 간과한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대, 30대가 스키장의 주 고객층인데 이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출산도 미루면서 돈을 아끼려고 해요. 비싼 스키장보다는 저렴한 취미를 선호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가격 거품과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운영비가 오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격을 올리니까 고객들이 떠났죠. 3인 가족이 2박 3일 다녀오는데 170만 원이면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고객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여섯 번째는 올림픽 특수는 일시적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늘었지만 그게 계속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올림픽 특수는 1년 정도만 지속되고 끝났어요. 일곱 번째는 백화점 경험이 스키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35년간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배웠어요. 하지만 백화점 고객과 스키장 고객은 완전히 달랐죠. 백화점 VIP들은 가격보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부유층이에요.
하지만 스키장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한 일반 서민들이었어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안 오는 거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술 발전과 대체재 증가를 간과한 것입니다. 요즘은 실내 스키장도 생기고 가상현실 스키 게임도 있어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강원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겨울 스포츠도 다양해졌어요. 스케이트, 썰매, 눈썰매 등 더 저렴한 대안들이 많아졌죠. 아홉 번째는 62세에 20억 원을 한 곳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했어요. 고위험 사업에 전 재산을 걸었죠.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지금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사업은 피하세요. 눈, 비, 기온에 의존하는 사업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니까요. 계절 사업의 위험성을 명심하세요. 1년에 몇 달만 영업하는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 짧은 기간에 1년치 수익을 내야 하는데 변수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어요. 고정비가 큰 시설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손님이 없어도 나가는 비용이 많으면 적자 폭이 급격히 커져요. 변동비 중심의 사업이 훨씬 안전해요. 인구 구조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고객들은 떠나요.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래요. 올림픽이나 엑스포 같은 특수는 일시적이에요. 큰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진 걸 영구적인 호황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경험이 모든 업종에 통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백화점 경험이 있어서 자신했지만 스키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업종마다 고객층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대체재와 기술 변화를 항상 모니터링 하세요. 시장은 계속 변해요. 지금 잘 되는 사업도 몇 년 후에는 대체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60세가 넘어서 고위험 사업에 전 재산을 거는 건 정말 위험해요.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현재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백화점 임원 시절의 화려함은 없지만 매일 적자 걱정 없이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여보,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적자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평범함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